네, 물질 추출론 이제 세 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주 이제 세 번째 강의인데요. 요 시간에는 바로 직전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막분리 공정들이 실제 응용이 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저번에 했었던 것들은 그 역삼투 방식을 이용한 그런 이제 막분리 방식을 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한해여과막, 울트라 필트레이션을 이용해서 막분리하는 방식을 갖다가 같이 살펴봤고, 바로 전 시간에는 정밀여과법을 이용해서 그래서 막분리를 통상적으로 이제 하는데, 바로 정밀여과법은 어떻게 적용이 되고 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거기서 조금 더 막의 효율을 갖다 높이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류형 여과라고 하는 크로스플로 필트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분리공정에서는 막분리 공정에서 많이 응용이 된다. 정밀여과 공정 특히. 그리고 그 한 사례로서 맥주 같은 경우에 뭐 특정 어떤 메이커를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카스 맥주 같은 경우가 바로 정밀 여과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미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걸러내게 되는 그런 공정을 이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밀 여과에 이어서 또 이 그 투석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신장에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이제 피에 노폐물이라든가 이런 걸 못 걸러주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투석액과 그 다음에 막의 선택적인 투과 특성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 성분들을 갖다 분리해내는 다이알리시스, 추석이라고 하는 그런 공정도 살펴봤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전기적인 그러한 그 공정들을 추가를 해서 그래서 양쪽 끝에 전이차를 갖다가 발생시킴으로써 그리고 중간중간에 막들이 음전환을 띈 막이냐 양전환을 띈 막이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장치함으로써 한쪽은 농축이 되는 또 한쪽은 완전히 전하를 띠고 있는 그런 이제 전해질 액을 갖다가 전부 이제 없애는 그래서 바닷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이제 담수화를 하는 그런 공정인 전기투석까지 우리가 같이 살펴봤고요. 그리고 전기투석에 이어서는 퍼베이퍼레이션이라고 하는 투과 증발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공정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투과 증발의 경우에는 바로 막의 윗단에 혹은 막의 반대편 쪽에 압력을 갖다가 낮추어서 즉 감압 상태의 즉 진공 상태를 갖다 만들어서 그래서 조금 더 낮은 온도에서도 쉽게 증발을 시켜서 즉 휘발을 시켜가지고 어떤 특정한 물질을 갖다 분리해내는 그런 공정까지 살펴봤는데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 막분리 공정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었던 역삼투라든가 한해여과라든가 정밀여과라든가 혹은 또 투석이라고 하는 다이알리시스나 전기투석 이런 경우는 막 자체가 실질적으로 존재를 하는 그런 막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는 리퀴드 멤브레인, 액막이라고 하는 것은 액체 자체가 막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개 중에는 왼쪽에 보시는 A번과 같은 supported liquid membrane이라고 하는 방식도 있기는 해요. 이 경우에는 가운데 있는 막이 지금 다공성 막이에요. 그런데 다공성 막이지만 양쪽 막을 갖다가 경계를 해서 양쪽에 서로 다른 액상을 갖다가 액상이 존재할 때 저 다공성 막을 갖다가 액이 침투를 해서 그것이 하나의 막처럼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혹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투과할 수 있는 녀석들은 그 액체로 되어 있는 막을 통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확산이 되는 그런 방식에 의해서 분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공성 지지막을 갖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다공성 지지막이 아닌 계면의 형태의 막을 갖다 가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계면 형태의 막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많이 살펴봤었던 OW 혹은 W 에멀션의 최외곽의 경계면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막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표현했었지만은 다공성 지지막을 가진 지지액막
혹은 이제 supported liquid membrane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거 또는 B번과 같은 계면활성제에 의해서 에멀션이 형성이 돼서 그 에멀션의 경계면 요것이 이제 얇은 막의 형태로 작용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계면활성 액막 이렇게도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liquid surfactant membrane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이렇게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일시성 막이라는 거예요. 즉시 형성이 된 막인 것이지 막 자체가 처음부터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떤 진짜 멤브레인 형태로 아예 존재하는 그런 막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시성 막 혹은 즉형 막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런 것들은 어디에 이제 응용을 할 수가 있냐면은 바로 에멀션 형태를 만들어서 탄화수소 혼합물을 분리를 하거나 또는 기체 혼합물을 분리하거나 또는 금속이온을 갖다 분리하거나 라고 하는 부분에 쓰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액막을 활용한 즉 일시성 액막을 갖다 활용한 그런 예들도 실제 우리 산업공정에서 많이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요 예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 액막법은 저쪽의 그림에 보시면은 어떤 그 계면활성제를 갖다 이제 포함한 그런 액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또 다른 상의 액을 갖다 집어넣어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 액상에다가 오일상을 집어넣는다라든가 혹은 오일상이 있는 데다가 액상을 집어넣는다라든가 라고 해서 그거는 이제 그 에멀션을 갖다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막 혼합을 하면 요렇게 중간처럼 뭐 가운데 이제 파란 점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중간처럼 이렇게 에멀션이 이제 형성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에멀션의 최외곽인 경계면 그 액막을 통해 가지고 안쪽으로 추출이 돼서 녹여서 빼낼 수 있는 녀석 혹은 반대로 반대쪽으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추출해서 녹여서 빼낼 수 있는 그런 형태들이 이제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분리된 녀석을 갖다가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물질을 갖다가 이제 분리를 해내는 거죠. 그래서 OW형 혹은 WO형의 경우에도 오일상이 예를 들어서 용매다. 용매요. 즉 오일 페이즈의 유기상의 용매다. 이런 거라면은 이 용매를 통해 가지고 액체상에 있는 오일에 잘 녹는 그런 물질을 갖다 추출해서 안쪽으로 끌어들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또 반대로 뭐 W 타입 같은 경우는 바깥쪽으로 끄집어낼 수가 있다고요. 이러한 형태로 액막 실제 공정에서도 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것이 그렇게 에멀션을 만들어서 그래서 액막의 성질을 이용을 해가지고 분리해내는 그런 이제 방법인 것이죠. 그걸 갖다가 모식도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액막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제 고정형 그런 이제 막 아니에요. 고정형의 막의 종류는 어떤 것들, 어떤 재질들이 이제 사용이 되는지를 갖다 이제 몇 가지 예로 보여드린 거예요. 아까 투석 같은 경우가 저렇게 그 관 형태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은 중공사막 이렇게 표현을 해요. 중공사막. 예. 중공사막이라는 건 뭐냐면 중공 가운데가 비어 있다라는 거죠. 사는 뭐냐면 실이에요. 실처럼 얇은 막인데 예. 실처럼 얇은 관인데 그 안에가 관처럼 비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 확대를 한 거예요. 저 크기가 확대를 한 거란 말이에요. 저기 보시면은 저 크기가 뭐냐면 200 마이크로예요. 저기 작대기를 그어놓은 것이 200 마이크로. 그러니까 저거 전체를 해봐야 1mm 정도? 전체. 저 관이 크기가 1mm 정도 되는 굉장히 작은 그런 이제 막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1mm 정도 직경인데 그 관이 안에가 구멍이 뚫려 있는 관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런 형태로 안쪽은 피를 통하고 바깥쪽에는 소위 투석액을 갖다 집어넣고 그래서 이렇게 투석을 시키게 되면은 그럼 왜 저렇게 작게 하느냐? 면적을 넓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접촉하는 면적을 넓혀놔야 되니까는 하나의 큰 관으로 했을 경우에는
밖에 투석액하고 접촉하는 면이 작겠지만 그걸 갖다 여러 개의 관을 갖다 집어넣으면 더 많겠죠. 그래서 투석 효과를 갖다 효율을 갖다 더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미세한 그런 이제 관형 실처럼 가느다란 그런 이제 관형 막을 갖다 이제 쓰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기 표현한 거는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하죠. hollow라는 거는 안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hollow fiber예요. 안이 비어 있는 파이버, 섬유라는 거지. 예. 그래서 hollow fiber membrane이에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통상적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요 오른쪽 위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 그 구조이지만은 그 단면을 갖다 좀 더 확대를 해서 보여드린 거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단면을 확대해서 보여줬지만 안쪽하고 바깥쪽에 이 세공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갖다 지금 이제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응용이 되고 있는 그런 막의 단면을 갖다가 보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이런 사례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렇게 아까처럼 중공사 막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해여가라든가 또는 정밀여가라든가 이런 데 이제 많이 쓰이는 막의 종류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이제 다양한 종류의 이제 분리막을 갖다 보시면은 요거는 PES 재질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재질이. 그래서 PES는 뭐냐면 폴리에테르 술포네이트라고 하는, 예. 그래서 폴리에테르 술폰 막이라고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PES 막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폴리에테르 술폰. 예. 으로 되어 있는데 이 녀석들은 좀 특이하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막에 구멍이 나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러한 막을 갖다가 우리가 멤브레인으로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또는 이렇게 약간은 거실거실한 느낌이 들잖아요. 요거는 이제 폴리락틱 애시드. 락틱 애시드니까 뭐예요? 젖산이에요, 젖산. 예. 젖산으로 젖산의 성분, 그런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 막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형태로 똑같은 젖산의 형태로 이루어진 막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유형의 막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유형 이렇게 조금 구조가 다르죠, 그렇죠? 확실히 달라 보이잖아요. 예. 이러한 형태의 이제 막들도 실제 공정에 널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유형의 이제 막들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요거는 조금 이제 달라요. 요거는 이제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controlled for glass membrane이에요. 요거는 유리질로 되어 있는 거예요. 유리질을 이를테면 이제 소결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구멍이 숭숭숭숭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을 가지는 그런 막들로 이제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분리막들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고,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막을 갖다 생산하는 그런 이제 업체 중에서 우리가 이제 뭐 대표적이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자면 어떤 그 섬유를 내는 데들, 이런 데도 막을 갖다 이제 만들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 이제 전환한 그런 이제 기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요즘은 이제 카메라를 다 스마트폰, 그쵸? 또는 디지털 카메라 쓰잖아요. 예전에는 다 필름 카메라였었죠. 그 필름을 만들어내는 그 필름 자체도 이런 형태라는 거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안에가 구조가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을 수도 있고, 또 아까처럼 약간 잡아당겨서 늘린 것 같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수 있어가지고 바로 이 후지 필름, 예, 과거에 많이 썼었던 사진 필름이었었던 후지 필름이 지금은 이런 이제 분리막 시장에 뛰어들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많이 쓰고 있고요. 또 그 전부터 이제 사진 필름이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막 분리를 하는 그런 막을 갖다가 많이 생산했었던 데가 이제 밀리포어라고 하는, 예, 그런 데도 이제 이렇게 그 분리막, 선택적인 그런 이제 분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막들을 갖다 이제 마찬가지로 다량 생산을 하고 있어요. 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유리질을 갖다 활용한 멤브레인이라든가, 또 어떤 그 형태를 갖다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세라믹 막 같은 경우도 조금 이제 어떤 재질이라든가 다르긴 하지만 무기질 막으로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그렇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본 그런 막들은 어떠한 크기에 어느 정도의 이용이 되고 있느냐. 여기 지금 요 그림에 나와 있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그 미생물 중에서도 어떤 이렇게 그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미생물들의 크기를 갖다 한번 여기다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휴먼 헤어가 대략 한 1mm보다 작죠. 0.1mm 정도 됩니다. 사람의 이제 머리카락 굵기 정도가. 그래서 100 마이크로. 1000 마이크로면 이제 1mm인데요. 그런 정도에 이제 해당이 되고요. 이스트셀, 효모 같은 경우가 대략 한 10 마이크로 정도 크기예요. 그 정도 크기고, 또 뭐라 그럴까, 이제 적혈구 크기가 대략 한 뭐 7 마이크로 뭐 이런 정도 크기죠. 여기 적혈구가. 또는 6 마이크로 뭐 이런 정도 크기입니다. 적혈구도 크기가 다 똑같은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박테리아가 대략 한 1 마이크로 정도 범주예요. 미생물 중에서 박테리아가 1 마이크로 범주 정도 되니까.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봤었지만은, 정밀여과 같은 경우가 이제 1 마이크로에서 뭐 0.1 마이크로 뭐 이런 정도 수준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적용하는 범위가 정밀여과인 마이크로 필트레이션이 저쪽에 보시는 것처럼 0.1에서 10 그 사이에서 주로 이제 그 공정을 갖다 이제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걸리는 거예요? 자, 맥주효모라고 하는 이스트 다 걸리죠, 당연히. 그 다음에 박테리아도 웬만한 거 싹 걸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밀여과 중에서 굉장히 그 세공의 직경을 갖다 작은 것들을 쓰게 되면 박테리아라든가 효모라든가 맥주 발효하고서 뭐 나온 뭐 이런 어떤 곰팡이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걸러집니다. 그런 상태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바이러스예요. 요즘은 이제 코로나19,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주 한창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바이러스의 경우가 대략 한 0.05 마이크로, 저 정도 크기에서 또 아주 작은 녀석들의 경우에는 0.01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 정도 크기가 이제 바이러스 크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를 갖다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작은 세공의 크기를 가진 녀석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바로 저기에 해당되는 것이 한외여과 정도. 한외여과의 굉장히 작은 크기면 되고요. 그 밑에 나노 필트레이션이라고 있죠. 나노 필트레이션은 주로 이제 그래서 역삼투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사용되는 막인데요. 그러니까 역삼투 방식으로 하면 웬만한 바이러스도 이제 통과를 못할 정도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 대신에 뭐가 이제 크게 걸린다 그랬어요.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거를 이제 통과를 시키려고 하니까 압력을 굉장히 높여서 200기압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에너지가 이제 많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저기 보시면은 애토믹 뭐 예를 들어서 레디어스, 즉 이제 분자 크기, 원자 크기라든가 또는 이제 저 위쪽이 에이큐스 설트니까는 뭐예요? 이온 형태의 용액 이런 것들도 이제 걸러내니까 저 나노 필트레이션, 즉 리버스 오스모시스인 역삼투 방식은 바닷물에 이온 같은 것도 이제 걸러낸다는 거죠. 그래서 해수를 담수하고 이런 데 이제 쓰인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러한 것들이 대략 이제 입자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 또는 분자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것을 거르기 위한 이제 멤브레인 이용한 이제 막분리의 경우에는 어떠한 그런 종류의 멤브레인을 쓰느냐라고 이제 하는 거고요. 제가 설명을 안 한 게 뭐냐면 여기 파티큘레이트 필트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파티큘레이트 필트레이션이 뭐냐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여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즉 거름 장치. 그래서 우리 실험실에서 쓰는 종이여과 방식이 이런 것들을 걸러내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종이여과도 좀 미세한 그런 방식이라면 이스트 정도까지는 걸러낸다. 박테리아도 아주 크기가 큰 일부 정도만 걸러내지 그렇지 않은 것들은 못 걸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탕물 정도 수준인 것이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멤브레인을 주로 이제 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막 여과에 있어가지고 멤브레인의 종류별 특성을 갖다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제 좀 크기별로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일 막의 세공의 직경이 큰 것이 이제 비교적 정밀여과 방식인 거죠.
그래서 입자의 지름이 0.025에서 10마이크로미터 정도를 걸어낼 수 있는 이런 정도고요. 막의 구조는 대략 이 경우에는 이제 균질막이면서 비대칭막을 쓰고요. 이때 압력은 통상적인 조건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제 1기압 정도, 예, 그런 정도 이제 쓰거나 혹은 아까 이제 투과 증발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퍼베이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압력을 낮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감압하면은 0.1 기압 정도 이런 정도로 감압을 해서 그래서 증발을 시킴으로써 분리를 해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해여과막 같은 경우가 이제 분핵 분자량의 크기가 대략 한 1000에서 30만 정도 이런 정도의 분자량을 가진 녀석들을 갖다가 이제 분리를 이제 하게 되고요. 이 경우는 이제 비대칭막을 많이 씁니다. 이때는 한해여과막의 경우에는 막의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그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압력이 이제 높아지겠죠. 그래서 2에서 5kg 정도, 즉 2에서 5기압 정도의 압력을 갖다 이제 갖게 되고요. 나노여과막 같은 경우가 이제 역삼투보다는 그래 조금 더 큰 그런 유형이에요. 그래서 분핵 분자량의 경우가 한 350에서 한 1000 분자량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경우는 막 구조가 이제 복합막이고, 그리고 5에서 한 40기압 정도를 갖다 이제 그 작용 압력으로 이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역삼투 방식의 그 막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염류들, 즉 바닷물을 갖다 담수하는 데 쓰거나 또는 이제 분핵 분자량 이런 것들이 대략 한 350 분자량으로 350 이하가 되는 그런 크기의 경우에 분리를 해서 그것을 이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렇게 역삼투막에는 균질하면서 비대칭막, 복합막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이제 쓰기도 하고요. 역삼투 방식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그러니까 결국은 저 이제 분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자의 크기가 어떤 거냐, 이온의 크기냐, 또는 이제 분자량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크기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문제인 것이고요. 그리고 역삼투 경우가 압력은 이제 삼투압보다 더 높은 압력으로 눌러야 그래야 이제 반대 방향으로 그렇죠? 용매가 이동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가 압력이 제일 이제 강한 압력을 갖다 이제 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삼투 방식의 경우는 40에서 한 100기압 정도 굉장히 높은 압력이 이제 걸리게 되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멤브레인이라고 하는 것을 쭉 한번 이제 살펴봤고요. 그래서 멤브레인을 갖다 이용한 이제 여과, 즉 멤브레인 필트레이션이라고 하는 종류를 갖다가 우리가 살펴봤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메커니즘들이 도입이 되고 그때 사용되는 추진력들은 어떤 것이 이제 주로 이용이 되는지에 대한 것도 이제 같이 한번 살펴봤고, 오늘은 그래서 이제 앞에서 했었던 거하고 결국 이제 종합해 보면 역삼투 방식, 그리고 나노 한해여과, 그리고 정밀여과, 그리고 정밀여과 중에는 이제 십자주형 여과를 갖다 이제 많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쓴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똑같이 이제 막을 활용을 하는 것 중에서 우리 이제 투석 같은 경우, 투석 같은 경우 투석액을 집어넣어서 그 막의 어떤 선택적인 투과 특성을 갖다 활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분리하는 방식의 투석, 그리고 투석하고 거의 비슷한데 양쪽 끝단에 전하를 갖다가 걸어줌으로써 이온들이 전하가 걸려 있으니까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 중간에 설치된 막이 음이온성 막이냐 양이온성 막이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국은 한쪽은 어떤 칼럼은 농축이 되고 이온들이 농축이 되고 어떤 칼럼들은 이온들이 전부 빠져나가서 그래서 바닷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담수화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한번 살펴봤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살펴본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 응용 분야는 굉장히 다양한 곳에 이제 응용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효소를 고정화시킨 연속 효소 반응에 막으로 활용을 하거나, 바로 이 얘기는 뭐냐면은 효소를 어떤 막으로 둘러싸가지고 안에다가 효소를 집어넣는 거예요. 주머니에다가. 이제 그러니까 막으로 되어 있는 주머니에다가 안에 효소를 집어넣으면은 밖에 있는 것들하고 반응을 하긴 하는데, 그래서
반응 생성된 물질은 밖으로 스며나와가지고 계속 분리가 되는데 그 안에 있는 미생물이라든가 효소라든가는 못 빠져나오게. 물론 이제 고정화를 시켰으니까 못 빠져나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일정한 크기의 그런 이제 세포가 되든 물질이 되든 여기다 이제 효소를 안에다 집어넣어 놨으니까는 빠져나오지 못하겠지만 그러한 연속 효소 반응을 할 때 그때 효소막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금속 촉매를 고정화시킨 막 촉매. 그 막 안쪽에다가 금속 촉매를 갖다가 집어넣어서 그래서 촉매 작용만 하고 밖으로 못 빠져나오게 한다라든가. 또는 촉진 이동을 이용한 기체 분리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투과 증발이라든가 그래서 압력을 좀 더 낮춤으로써 그 쉽게 증발을 해서 그래서 분리를 해낼 수 있는 그런 유형이라든가. 또는 증류탑 개념을 막에 이용해서 연속 막탑법. 막을 마치 증류를 해서 끓는 점이 낮은 녀석들은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서 분리가 되고 끓는 점이 높은 녀석은 밑에서 분리가 되는 그런 유형처럼 막의 크기에 따라서 아주 미세하게 분리가 되고 또는 크게 분리가 되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막의 세공의 크기에 따라서 분리하는 방식이겠죠. 그래서 연속 막탁법이라고 하고 반응 생성물을 연속적으로 분리하는 생물 반응기. 요거는 맨 처음 거하고 거의 이제 그 개념을 같이 하는데요. 반응기는 반응기인데, 그러니까 생성이 된 것들은 밖에 빠져나오고 그렇지 않고 안에서 역할을 하는 뭐 효소라든가 또는 미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막에 갇혀가지고 그 안에서 반응만 하는 거죠. 그런 데 쓰는 생물막 반응기. 또 에탄올이라든가 수소 등 대체 에너지를 갖다가 농축하거나 정제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그런 이제 막 시스템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물막을 활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산 또는 염기를 갖다 제조하는 바이오폴라막 이런 것들도 이제 실제 공정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클로로필이라든가 클로로필이 뭐예요? 엽록소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함유한 막을 이용해서 광합성 반응을 시킨다라든가 또는 에너지를 생산한다라든가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실제 막 공정에서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제가 멤브레인 필트레이션 즉 막 여과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